시작해도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이어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2년 동안 달려온 논어 강독 마치고 이제 맹자 조금 맛보기로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2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단 맹자를 우리가 나가는 만큼 나가고, 그리고 또 조금 쉬고 1시간 동안 총정리하는 그런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단 마무리를 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왈 유지하니이다. 왈 시심이 조기왕의리이다. 백성은 개 이 왕 위에야 이언이와 신은 고 지 왕지 부리냐 하노이다. 가라샤대 인난이이다. 가라샤대 이 마음이 좋기 서 왕하리이다. 백성은 다 왕으로서 애하다 하거니와 신한 진실로 왕의 인치 못하심을 아나이다. 왈 유지에서 이 말은 이제 제선왕이 한 말이죠. 근데 유지, 물론 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있다라는 말은 수러로서, 여기서는 수러로서 있다라는 수러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수러가 지배하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말. 보통 유, 무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맹자 텍스트나 논어 이런 그 시기의 텍스트에서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유, 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 이제 맹자가 거기에 말하기를 시심 조기왕의, 시심의 시가 이제 계사나 지시사 또 지시대명사 이런 식으로 쓰여서 여기서는 이것이 또는 이 마음이 이렇게 지시어로 되었죠. 지시대명사처럼. 그래서 이 마음이 족이왕의에서 족은 족하다라는 이제 형용사인데 또 발이라는 명사가 나중에 형용사처럼 쓰였는데 충분히라는 부사어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좋기, 그것을 써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다시 말해서 그것을 써서 왕이 되기에 족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족이는 나중에 족이가 같이 붙어가지고 마치 일종의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앞에 붙었습니다. 그 뒤에 왕이 여기서는 동사 수로처럼 돼가지고 왕하다, 왕노릇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는 명사지만 여기서는 동사 수로 역할을 해가지고 왕한다, 왕노릇한다. 근데 옛날에는 왕한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다 바로 하다를 붙여가지고 동사처럼 썼는데 요즘은 우리말 지금 현대 어법상으로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왕노릇하다 이렇게 약간 좀 길지만 그렇게 보통 흔히 말하는 그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럼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썼나 하면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언어적 특성 때문에 이게 전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의 전용이 상당히 용이해가지고 그냥 명사인데도 그것을 쓰는 위치에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인리비체 이런 그 여우가 시였던가? 시랑 인리비체 뭐 이런 구절 비슷한 구절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울었다. 그러면 리본 섰다라는 동사인데 이는 사람인이니까 명사잖아요. 그럼 사람이 서서가 아니고 사람처럼 서서예요. 그러면 인이 여기서 부사어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한문이 많이 어떤 그 품사의 전용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이 왕도 그 원래 품사의 본질은 명사인데 여기서는 동사 수로처럼 동사처럼 되어가지고 수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 역시 그 주관적인 그 평가,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태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 좀 주관적 판단 이런 너무 거창하니까
말하는 사람 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씁시다.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 백성 개 이왕 위에야 이언이와 백성은 다 이왕 위에 이왕 위에 이렇게 썼죠. 그러면 왕을 뭐뭐라고 얘기다 왕을 요게 이제 일종의 동사처럼 쓰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 논어에서.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예요. 왕을. 그러면 애는 사랑이고 위는 위하다, 뭐 되다, 뭐 이런 여기서는 평가하는 의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왕을 뭐뭐라고 얘기다. 왕을 어떠어떠하다고 얘기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이 위로 굳어져 가지고 현대 백화체에서도 여전히 이 위라고 써서 뭐뭐라고 얘기다, 뭐뭐라고 심지어 인식하다라는 말까지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맥락까지 이 위가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구문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런 식에서 분화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됐죠.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아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끼다, 사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의 요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러브라는 개념의 사랑하다는 보통 괴다라는 말을 썼죠. 괴다. 이 괴다라는 말, 송강정철의 속미인곡인가? 그거 보면,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젊었고, 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럴 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괴다라는 거, 사랑하다. 근데 요에도 물론 사랑하다, 이 괴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아끼다라는데, 이 아끼다라는 의미가 좀 더 심하면 인색하다는 의미까지 아까워하다. 여기. 말하자면 소와 양을 비교해 가지고 소가 아까우니까 소보다 값이 떨어지는 양으로 바꿔라. 그게 왕이 참 인색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를 되게 아까워하는구나. 이런 좀 짜다, 좀 잔돌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백성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 이야, 언이와, 그래도 야 썼죠, 야. 굉장히 여기서 맥락을, 뉘앙스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미가 지금 반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는 원래 견고하다라는 형용사지만 부사어로 쓰이면 뭐 본디, 뭐 본래, 진실로, 참으로, 애초에, 애당초, 이런 식의 약간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또는 그 이전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이런 느낌의 부사어예요. 그래서 신고지. 그러면 나는 원래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맥락입니다. 왕지불인야. 왕지불인야. 왕이 불인함을 알았다. 왕이 불인하다. 그래서 그 문법적 기능을 하기 위해 지가 들어갔죠. 만약에 왕이 참지 않는다 그러면 왕이 뭐를 참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텐데 지가 들어감으로써 요 구절이 지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구가 되죠. 목적절 같은 거. 자, 시는 참으로 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가 들어가가지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당히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역시 여기 뒤에 야는 자기 말에 요 내용 고하고 뉘앙스가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왕한테 설득력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죠. 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왕한테 대한 설득 방식인데 왕이 자기 스스로 약간의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자책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사실을 일단 수긍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한 다음에 역으로 굉장히 말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왕왈연하다. 성유 백성자 이로다마는 제국이 수편소이나 오하에 이루이리요. 즉 불인기 곡속 약 무죄의 취사지라 고로 이양역지야 호이다. 왕이 가라사대 연하다. 진실로 백성인자이 있도다마는
제국이 비록 편하고 소하나 내 어찌 한 우를 애하리요. 곧 그 곡속히 무죄한 것이 사지에 취하는 닷함을 참지 못한지라 고로 양으로서 역호이다. 이와 맹자의 제선왕의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긍정할 때 흔히 많이 쓰이는 그렇습니다. 성유백성자. 성은 원래는 성실하다라는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진실로라는 부사어로 쓰였죠. 진실로. 진실로. 유 있다 백성자. 그런 백성이 이런 의미예요. 유백성자. 그래서 여기 백성인자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선시대 언어에는 백성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현대적 감각에서요 문장을 이해할 때 뭐뭐자 이렇게 말하면 일종의 백성이 어떠한 자의 하위 항목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 그러면 백성이 이 자를 지금 자를 꾸며주고 있는 셈이죠. 일단 동격이긴 하지만 동격으로서 꾸며주고 있는 느낌을 갖지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리할 때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국이 제 나라가 수편소 비록 편은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좁고 소 작다. 이 글자 가만 보면 그 옷의의 이게 옷의의 그 변형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옷의 변형인데 편은 요거는 발음을 나타내요. 요건 뜻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옷과 관련해서 편이라는 발음이 음가를 갖는 요 글자가 옷과 같은 천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좁은 쟁기는 경상도로 쟁기는 그 좁고 소 작다 겸양이죠. 제 나라가 사실 당시 전국 시대의 7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이 큰 나라였는데 이렇게 말한 거는 겸양이죠. 오하에 이루 이리요. 내가 어찌하자 에 아끼다. 근데 어찌라는 여기 의문부사죠. 의문부사.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당연히 의문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즉 불인 기 곡속약 무죄의 치사지 고 이양역지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불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수어가 그 사지까지 지배하고 있죠. 기 곡속약 무죄의 취사지를 불인하겠다 한다 이 말. 근데 이 불인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불인을 어떻게 뉘앙스를 살리느냐가 여전히 말끔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누구라도 수긍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격화된 번역이 그냥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관습적으로 차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마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참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가 조금 약간의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의미 맥락은 어쨌든 그 상황이 내가 그 견디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불안함, 불편함. 그래서 그걸 불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 곡속, 약, 무죄의 취사지. 곡속은 앞에서 나왔듯이 두려워서 벌벌 부들부들 떠는 걸 나타내는 글자라고 그랬죠. 약, 무죄의 취사지. 죄가 없이 사지에 가는 것 같다. 같음을 참지 못했다. 내가 견디기 어렵다. 고로 이양역지야. 이양역지. 이거는 좀 약간의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구조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죠. 이양역지 이런 식으로 그 양을 써서 양으로서 그것을 바꾸다. 여기 지는
소를 가리키겠죠. 곡석하고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소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서 양을 써서 그것을 바꾸라고 했다. 왈 이제 명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왈 왕은 무이어 백성지 이왕 위에야 하소서. 이소 역대 이언이 피오 지질이 있고 왕약 은기 무죄의 취사지 즉 우양을 하택은 일이고 왕이 소왈 시성하심제론고 비의 기재 이역지 이양야 이엄마는 의호 백성지 위아에야 이로다. 가라사대 왕은 백성이 왕으로서 애하다 홈을 이히 여기지 말하셔서 소로서 대를 역하야니 죄 어찌 알리고 왕이 만일 그 죄 없은 것이 사지의 취홈을 은인 여기시면 우와 양을 은희를 택하리이고 왕이 소하고 가라사대 이 진실로 어떤 마음이런고 내 그 죄를 애하야 양으로서 역한 줄이 아니었마는 백성이 나를 애탄 이름이 마땅하도다. 참 요 상황을 우리가 약간 상상해서 되게 재미있어요. 어떤 그 왕이 그 약간의 낭패를 당한 그 약간 이렇게 한 방 먹은 그때의 그 느낌, 요것도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맹자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왕을 나라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싹 끄집어 올리는 이런 그 억양법에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이런 것도 보이고 참 그 상황극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왕은 임금님께서는 무이 백성지 이 왕 위에야 백성이 왕을 아낀다고 여기는 것을 그렇죠. 거기서 지가 그 역할을 하죠. 백성지 이왕 위에야. 그럼 백성은 왕을 아낀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평서문의 서술 방식이었다면 지가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이 무이라는 그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수어의 목적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왕과 백성과 이왕 위에야를 한 묶음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 역할을 논어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나누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감을 잡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의 그 독립적인 구문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절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무의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만 근데 어가 그 글자라는 어라는 글자의 그 성립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를 대하다. 그래서 나중에 시경이나 이런 데서 논어에서 전치사로 많이 쓰이지만 대표적 전치사로 쓰이긴 하지만 이 말에 이 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지배하는 여러 가지 뉘앙스 중에 하나는 뭐뭐에 대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지 마라. 이소역대 작은 것을 써서 큰 것을 바꾼다. 그 말이죠.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꾼다. 이소역대. 지금 왕의 이 상황은 작은 걸 가지고 큰 것을 바꾸는 것이니 피오 지질이고 피는 백성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백성을 가리키고 피 저들 있죠. 지시 대명사로 복수 뭐 한문에서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죠. 나중에는 이제 생기지만 고전 한문에서는 단수 복수라는 걸 명료하게 잘 나타내. 우리 말도 사실상은 전통적으로 우리 약간의 우리 한국어 환경 속에서는 단수나 복수 개념이 명료하게 분화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언어에서는 그 어떤 어휘가 명사임을 표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단수형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죠. 복수 전미사를 대동해 가지고. 근데 한문에 우리 언어에서는 명사의 그런 단수 복수 개념을 명료하게 노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POGG에서 O는 이제 부사어예요. 그리고 부사어니까 어찌 역시 의문부사죠. 지지 그것을 알겠는가. 그래서 어찌라는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역시 의문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되고
왕약 은기 무죄의 취사지 즉 우양하택은. 그래서 왕약 약 뭐 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약과 즉이 있으면 즉 약이 만약에 없어도 적이 나오면 앞에 것이 조건화나 가정적 그 상황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런데 약 또는 여와 같은 이런 그 가정의 조건에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법 또는 조건법처럼 쓰였죠. 그래서 왕이 만약에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은한다면 여기 은이 이제 여기서 실제 수로 역할을 하는 동사 수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은은 주석에 의하면 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파하다 이런 뜻. 원래 은은 숨기다, 뭐 숨다 이런 의미지만 가끔 가다가 은은 이제 은통 이렇게 해가지고 은은 통이다라고 하지만 은통 해가지고 아프다라는. 그러면 왕이 만약에 이 상황을 마음 아파했다면 우양하택은 우양 택 이렇게 됐죠. 여기서 가만 보면 우양이 목적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하가 어찌하라는 의문부사이고 택이 동사고 은이 지시어를 안에 포함해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우양에서 그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우양에서 여기 지시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시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시 대명사가. 대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우양 가운데에서 우양이라는 주제를 제시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이런 거기에서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양이 주어가 아니고 앞에 나왔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고 주제어거든요.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전 한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를 미리 제시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말도 좀 그 경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미리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뒤에서 문장 구성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안 헷갈리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목적어 역할을 하지만 이건 주제가 되고. 그래서 우양을 그래서 언어에도 그렇게 했죠. 우양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소와 양 가운데 어떻게 택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죽는 건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요. 왕이 소왈 시성하심제. 왕이 소왈, 소는 웃다죠. 왕이 웃고 왈 그리고 말하기를 시성하심제. 이것 역시 지시어죠. 지시사. 성은 역시 또 앞에 나왔던 거 부사어로서 참으로, 이는 참으로, 하심제 어떤 마음. 제 역시 쟤는 그 어기사인데 약간의 그 이제 느낌, 이 마음이 도대체 뭐였지 하고. 그게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몰라서 묻는 그 의문의 어떤 뉘앙스도 있지만 약간 감탄사로 취급되는 느낌, 그런 것이죠. 하심지 이게 도대체 왜 그랬지, 내가 무슨 몸을 그랬지 하고 자기도 잘 몰라가지고 비에 기재의 역지 이양야. 나는 비가 아니다. 에 기재의 역지 이양. 에 기재 그 재물을 아껴서 이는 병렬 접속사죠. 역지 이양. 양으로서 그것을 바꾸다. 그런데 구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죠. 에 기재하고 병렬 접속사 말리을 이가 들어가니까 이양 역지 안 하고 역지 이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문의 처리 방식이죠. 이양 역지나 역지 이양이나 내용상은 같아요. 보통 그 논어에서도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정치법으로 보통 이양 역지 이렇게 쓰지만 수사적으로 이제 약간의 느낌의 차이를 주거나 뭐 수사적인 효과를 위해서 역지 이양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구문의 처리 방식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나는 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양으로 그걸 바꾸라고 한 건 아니다.
의호, 백성지 위하에야. 의호는 의는 마땅할 의자죠. 그리고 호는 어기조사고, 그러면 마땅하도다라고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뭐함이 마땅하다, 뭐뭐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 말에 수어로 하는데 그게 이제 수사적으로 먼저 그 내용을 앞에 도치시켜서 마땅하도다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된 거죠. 백성이 나를 아낀다 하는 것이. 여기 백성 위아에야 이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독립적 구문으로 말한다면 백성은 나를 아낀다고 평가한다. 요거였죠. 근데 요 말이 독립적인 구문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속되어 있다는 종속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자가 들어갔습니다. 의호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뭐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수러에 전체 수러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에서 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백성과 위아야를 연결해 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문법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장을 접할 때 여기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감을 잡고 텍스트를 읽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왈 무상야이라 시 내 인술야이니 겨누코 미 견양야 일세니이다. 군자지 금수야에 견기생하고 불인 견기사하며 문기성하고 불인 식기육하나니 시1호 군자는 원포주야이니이다. 가라사대 상홈이 없으니라 이 인할 수리니 우를 보고 양을 보지 못할세니이다. 군자의 금수에 그 생을 보고 차마 그 살을 보지 못하며 그 성을 듣고 차마 그 육을 식지 못하나니 일로서 군자는 포주를 멀리하나니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견해예요. 참 재밌는 견해인데 무상야의 상은 상하다, 다치다, 다치다 그런 의미죠. 근데 무상야니까 상이 없다, 해로움이 일종의 해로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로움이 없다, 해로울 것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해로울 것 없습니다. 그것은 해로울 것 없습니다. 그럼 시 내 인술야니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들어가는 뉘앙스가 그렇죠. 시 인술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정의 내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근데 시 내 인술야 이렇게 내가 들어감으로써 뉘앙스를 살려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인술입니다. 이런 정도죠. 이것은 인술이다 하고 이런 것이 인술이다 하고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런 차이가 내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역할을 주로 이 시자를 많이 해요. 이것이 바로 시 내 인술이야. 그리고 인술도 보통 우리가 인을 형용사처럼 봐가지고 인한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 쉬운데 인한술이 아니고 인을 하는 술이에요. 인을 하는. 그러니까 부사어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인을 하는. 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을 행하는, 인하는, 인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관형사가 아니고 인한 술이 아니고 인을 하는 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을 실제로 실행하는 동사처럼 인을 하는. 견우 미견양야. 그러면 견우 미견양야. 그럼 소를 봤다. 소는 봤다. 미견양. 양은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럼 이 야가 그러면 들어감으로써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앞에 시인의 인술야의 야는 S이면 P이다. S이면 P이다라고 할 때에 정의 내리는 방식이에요. 야가. 가장 일반적으로. 뭐는 뭐뭐이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농업은 천하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활동 행위다. 너무 어렵게 말해요. 농자 천하지대본냐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기 만들 때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제 그걸 문법을 정돈해 가지고 말한다면 농자 천하지 대본 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야는 뭔가를 정의 내릴 때 이제 쓰는 방식이죠. 근데 그 뒤에 견우 미 견양 야의 요야는 일종의 그 완료형처럼 완료형 또는 그리고 또 약간 뭐뭐 때문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약간의 그 문법적 기능이 이거하고 좀 이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이 견우는 소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 그 일어난 사건이고 미견에서 미는 아직 하지 않았다. 미완료죠. 미완료. 이거는 완료, 미완료. 그래서 양은 보지 못했다. 야,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군자지 금수야에 견기생하고 불인경기사하며 문기상하고 불인식교육. 군자가 금수에 대해서 역시 지가 들어감으로써 군자가 금수에 대한 것이 전체 문장의 주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가 들어갔어요. 이 군자가 금수에 대해서는 견기생, 불인견기사 그 생을 본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본다. 산 것을 본다. 불인견기사 그러면 그 죽음을 불인, 견, 기사, 기사, 견, 보다, 참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말에는 이미 부사화돼 가지고 차마 뭐뭐 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차마 여기 보다 해가지고 차마 보지 못하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겠죠. 문기성 불인 식기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한다. 시이로 이 때문에 수거처럼 많이 씁니다. 시이로 이 때문에 군자가 는 원포주야. 포주를 멀리한다. 포는 부뚜막 부엌 부뚜막 포예요. 부엌주 부뚜막 부엌. 자, 그래서 포주가 나중에 푸주간 우리가 말하는 푸주간도 여기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고기를 다루는 부엌을 말하죠. 고기를 다루는 부엌과 부뚜막. 자, 보면 주방 우리가 주방 그러죠. 주방. 자, 이 부엌포 뭐 부뚜막 부엌 부뚜막 부엌. 자, 주는 부뚜막 부엌. 자, 부엌과 부뚜막 아무튼 그것을 멀리한다 이 말인데 고기를 가까이 다루는 것을 멀리한다 이 말인데 이게 막 한동안 이렇게 유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비판할 때 아주 양념처럼 잘 인용되던 것이었어요. 야, 얼마나 위선적이냐. 위선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치맥 이런 거 안 먹나?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나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입니다 하면 안 먹는 사람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뭐 많이 늘어나는 그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치맥 치킨과 맥주를 먹으니까 닭고기를 먹으니까 넌 나쁜 놈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고기에 대한 육식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라는 게 거의 있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물질적 생활이 굉장히 이제 점점 윤택해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 나오면서 언젠가부터 그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술 마시고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그때 고갈비라고 유행했는데 고등어 뭐 고등어도 아닌데도 고갈비를 고갈비 그다음에 닭도리탕 비슷한 거 이런 걸 막 닭볶음 닭갈비 비슷하게 가지고 줬는데 우리는 막 그 닭갈비를 이렇게 먹다가 좀 술도 먹고 2차 3차가 술도 먹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한 뭐
대충 먹고 그냥 두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가버리고 그거 보면서 막 엄청 열도 받고 기분도 나고. 왜 그랬냐? 바로 이 그 서울에서 또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불미문기성, 미견기생이에요. 닭에 대해서. 닭이나 돼지나 소에 대해서 미견기생하고 미문기생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견기생하고 문기생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사람이 먹게 되면 그 한 생명을 희생했다는 그런 의식이 잠재적으로 딱 원초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먹게 되면 그 먹음을 최대한 먹어주고 최대한 배려를 해야 돼 하는 게 의식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자라고 이렇게 온 친구들은 보면 뭐 그냥 먹다가 버려. 그냥 대충 뼈다구에 살 좀 붙어 있어도 그냥 버리고.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자가 포주를 멀리하는 거는 보고서는 차마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 보면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이중적이다 비선적이다 하면 그것도 좀 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닭이 살아있는 거, 또 닭을 키워보거나 병아리 까보거나 또는 돼지를 길러보거나 뭐 토끼를 길러보거나 하면 먹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나 먹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먹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개 키우는 사람, 또 개는 아니더라도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다가 자기가 잡아먹기 참 어려워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남이 대신 잡아주고 또 바꿔서 잡아먹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왕이 열왈 시운 타인 유심 여 촌탁지라 하니 부자지 위야 이로소이다. 부아 내 행지하고 반이 구지호대 부득 오심이라니 부자이 언지하시니 아심의 유 척척은 하여이다. 차 심지 소위 하보 왕자는 하야있고. 왕이 열하야 가라사대 시에 이르되 타인의 심둠을 내 촌탁한다 하니 부자를 이름이로소이다. 내 행하고 반하야 구호되 내 심을 듣지 못하였더니 부자인 이르시니 내 마음에 척조금이 있어이다. 이 마음이 서 왕의 합한 바는 어찌니 있고. 왕이 열왈 기뻐하며 말하기를 왕이 소왈 왕이 열왈 이런 거 보면 왕이 맹자와 대화 속에서 그 심리적 변화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냥 논어와 맹자의 차이가 굉장히 문체뿐만 아니라 서술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잘 보이죠. 시에 이르기를 그리고 인용할 때 보통 운 이렇게 많이 써요. 타인 유심, 타인이 어떤 마음을 두다. 여기서 두다 그랬는데 이 유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마음이 있다가 아니고 마음 있다.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가졌다. 이런 그 탤런트 중에 베두나라는 영화 배우 있죠. 이 베두나를 검색해가지고 보면 일본에서 찍은 영화인데 아주 독특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인형인데 인형 소유주에게 이 인간적 감정을 품게 돼요. 요즘 말하면 AI가 막 발달하면 최고로 발달하면 주관적 감정을 가질까 뭐 이런 정체성 문제에 대한 영화인데 참 볼만한 영화예요. 꼭 한번 보세요. 이게 19금 영화라서 내용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 그 정체성 문제 이런 거. 그때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베두나가 탁 일본말로 마음을 가졌든지 감정을 가졌다는 자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유라고 한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촌탁지. 촌탁지라는 말은 헤아리다, 짐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로 읽으면 우리가 법도, 정도 뭐 해가지고 쓰이지만 도로 읽기 좀 탁으로 읽으면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다. 그러니까 동사예요. 조선 고종 때 이제 광무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서 이제 그
맞아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돼가지고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돼가지고 개혁을 하면서 정부 조직도 많이 개편했는데 그때 전통적으로 호조라고 했던 그 부서를 탁지부 이렇게 이제 바꿔요. 탁지부. 탁지는 지는 지출 이런 의미예요. 탁은 헤아리다. 지를 헤아리는 부. 도지부가 아니고 탁지부. 근데 이 타는 이 글자가 도로 읽히면 명사로서 법도 제도 이런 뜻이지만 동사를 읽히면 헤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탁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도로 안 읽고 촌탁 해가지고 탁으로 읽는다는 거. 이게 촌도 보면 이 마음심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래 발음은 촌이고. 그래서 이런 헤아리다 이런 의미 역시 생각해서 헤아리다. 촌탁지 합쳐가지고 이제 더듬어 헤아리다, 살펴서 헤아리다 뭐 이렇게. 그것을 그 여기서 촌탁지니까 이 목적어죠. 지시사. 그래서 타인이 둔 이 마음을 가리키죠. 탁지라. 이 말이 있는데 부자지위야 부자를 가리킵니다. 부자에 대한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부, 내 행지하고 반이 구지어대에서 부는 이제 바르사 같은 역할을 해요. 뭐 대저, 대체로 뭐 이런 의미고. 내 행지, 내가 그렇게 그것을 행동하고서 이 내가 그 뉘앙스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왕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서 그 전에 그렇게 행동하고서 반이구지 행지 그것을 행했어. 반이구지 반은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 수러항이지요. 구하다 반 구하다지 이렇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이 병렬 접속사로 위해서 그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돌이켜서 그것을 답을 찾았더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답을 구하다라는 뭐 구하다는 말 그냥 두루뭉술하게 구하다가 아니고 따져본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 반이는 나중에는 접속 부사처럼 쓰여가지고 수거처럼 쓰이기도 해요. 나중에. 그래서 돌이켜. 여기서 반이 굳이 돌이켜서 그것을 찾았더니 문제의 답을 찾았더니 부득 오심이라니 부득은 득은 얻을 득자인데 여기서는 터득하다 그래서 이해하다 이런 되고 오심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었든지 알지 못하겠다. 부자 언제 하시니 선생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니 논어에서 부자는 2인칭이었죠. 공자가 없을 때 공자의 제자들이 그 공자를 일컬어서 말할 때 부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간에 그 당시 그 저기 누구야 춘추 시대 때까지 논어의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는 부자가 2인칭으로 아니 3인칭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3인칭으로 최근에 우리 논어 마지막 그 끝부분에서 읽은 것도 연구하고 자론가가 뭐 계시가 전류에 일을 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그걸 해결 못하겠냐 하니까 제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부자께서 원하는 거다. 그때 부자는 계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가 나오면 여기서는 논에서는 3인칭이었는데 맹자 때 내려오면 2인칭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로 이제 대한 이게 2인칭과 3인칭에 대한 이게 혼란이 물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씀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변형이. 그게 문법적 사례에 맞건 안 맞건. 최근에 우리 하도 그 참 저 노자에 보면 아주 뛰어난 정치인 지도자는 아래 사람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은 신하고 좋아한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한다. 또 그 마지막은 그 아주 밑에 핫발이 아주 그 저열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모욕한다, 업신여긴다, 막 그런 노자의 구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보면 하도 막 어이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 자꾸 되니까 용어가 이상하게 많이 개편된 예를 들어 그 김아무개 여사를 지금 영부인 그러가 뭐 영부인 어쩌고저쩌고 근데 원래 영부인이라고 쓰는 건 영자를 쓰는데
이 영자는 이인칭에 대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의 딸을 말할 때 영예, 상대방의 아들을 말할 때 영식, 상대방의 부인을 말할 때 영부인, 상대방의 손자를 말할 때 영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머니를 말할 때 영당,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영장, 영당,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막 그 영자를 아무렇게나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왜 대통령 부인으로 영부인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는. 대통령 부인 거거나 그러면 대통령 영자는 이 영자 쓰잖아요. 그렇다 영부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지는 것 같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물론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처럼 쓰는데 높여가지고 높인다는 뜻에서 쓰는 것 같은데 영부인은 원칙적으로 2인칭이 돼요. 2인칭. 자, 그냥 뭐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부자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2인칭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부자 은지.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시니 아심 유 척척 은 하여이다. 아심 그럼 내 마음에 유 있다. 뭐가 척척함이 척척한 것이. 척척은 여기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이 말은 뭔가 예를 들어 좋은 말을 들었어요. 뭔가 이제 긍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럼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싹 풀렸어요. 홀가분해졌어. 지금 그 말입니다. 척척이라는 게. 물론 척이 슬퍼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터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를 그 글자가 원래 갖는 의미를 강화하는 의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중첩대가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뜻, 심지어 뭐 반대되는 뜻,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태어로 쓰일 때는 좀 맥락을 살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척척어는 마음에 뭔가 뭉클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후련함이 있습니다. 차심지 소위 하보 왕자는 하야 있고 차심지 소위 하보 왕자에서 왕자, 자가 지금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죠. 뭐뭐 한 것은 하야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위 하보 왕, 왕에 합한 소위 까닭 이 말이에요. 왕 노릇에 부합한 까닭. 그 뭐가 이 마음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 마음이 왕 노릇하기에 부합한 까닭은 소위 뭐뭐 한 자, 소위 뭐뭐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하야 무엇입니까? 왈유 복어 왕자 이왈 오력족이 그 백균이 부족이 그 이루하며 명족이 찰 추어진 말이 불견 여신이라 하면 즉 왕은 허지호이까 왈 부이라 금에 은족이 급 금수의 공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연즉 이루지 불거는 위 불용역언이며 여신지 불견은 여 불용명언이며 백성지 불견보는 위 불용은언이니 고로 왕지 불황은 불리야 이언정 비불능야이니이다. 가라사대 시간 가라사대 왕께 복할자의 이서 가로되 내력이 좋기 써 백균을 거호되 좋기 써 이루를 거치 못하며 명이 좋기 써 추호의 말을 찰호되 여신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 왕은 허하시리까. 가라사대 아니라 금에 은이 좋기 써 금수에 미초되 공이 백성에게 일하지 못하여면 홀로 어째 있고 그러면 이루에 거치 못하면 력을 용치 아니함을 위하여며 여신에 보지 못하면 명을 용치 아니함을 위하여며 백성의 보험을 보지 못하면 은을 용치 아니함을 위하여니 고로 왕의 왕치 못하여면 하지 아니할 뿐이언정 능치 못함이 아니니이다. 여기서도 맹자의 아주 독특한 논리적인 설득체가 굉장히 효과적 설득력에 대한 수사적 장치가 있는데 불위하고 불능의 차이를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은 여기는 아래다 사렐복이라고 그래요. 이 주석의 백이야 그랬죠. 복은 백이다 이렇게. 복은 백이다 그랬죠. 이 백은 흰백자지만 동사로 쓸 때는 사렐백, 사례다.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쳐놓고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소유지, 사유지인이 들어가지 마시오. 써놓고 주인백 이렇게 썼었어요. 그럼 주인이 아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순한글식으로 쓰면서 언젠가부터 주인백 이렇게 써놨어. 주인백이 뭐야 도대체. 차라리 한글로 쓰면 아예 주인이 알림 뭐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굳이 또 백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 또 뭔 말이에요. 네, 참 이상하죠. 그러나 한자로 말할 때 백은 사려다, 아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아뢰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뭔 말했나? 오력, 내 힘이 족이 그 백균, 백균을 들기에 족하지만 부족이 그 이루 한 깃털을 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이 말. 명족이 찰 추호지 말이 불견 여신. 명은 여기서는 눈 밝음이에요. 눈의 밝기. 눈이 밝음이 충분히 추호지 말 가을 털끝 털럭의 끝을 살필 수 있지만 불견 여신 여는 술의 여자고 신은 섭신자 한 술에 가득 실린 뗄나무 그것은 못 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왕은 허지호 왕은 그것을 허하겠습니까? 허지호 허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허하겠습니까? 여기서 허는 허락하다인데 여기서 인정하다, 수긍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다, 수긍하다. 허락하다는 말이 요즘하고 약간 뉘앙스 달라졌죠. 여기서 이제 그 추호는 가을 털끝이라는 말은 그 털갈이 하는 짐승 동물들이 털갈이 할 때 이제 굵은 털이 이렇게 좀 사이가 크게 있고 단면도 보면 이렇게 막 확대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제 큰 털이 이렇게 굵은 털이 있고 사이사이에 잔털이 솜털이 서봉 나 있어요. 요게 겨울 가을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되면 이게 쑥 이런 털들은 빠져버리고 털이 듬성듬성. 그러니까 가을 털은 이렇게 털이 솜털 같은 잔털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호라는 말은 가을에 짐승들이 털갈이해서 가을에 새로 난 털, 그건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볼 수 있어, 내 눈이. 그런데 한 섭에 실린 뗄나무는, 아니, 한 수레에 실린 뗄나무 내가 못 본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몰라보며 남의 눈에 뒷걸음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몰라보느냐라고 성서에 그런 말 있죠. 그런 비유 같은 거예요. 왈부라 아니다. 이 부정의 의미, 뭔가를 부정의 답을 할 때는 부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그런 게 맹자가 또 이어서 맹자한 말이에요. 지금 은혜가 금수에게 충분히 미치면서 그 공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독하여 유독 어째서입니까? 여 역시 의문 어기사인데 이럴 때는 약간의 그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죠. 뭔가 긍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답에 대해서 수긍하기를 바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바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죠. 연적 이루지 불거는 위 불용력언이며 그러니까 털 하나, 깃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역을 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언내는 위하여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위하여가 뭐뭐를 위하다라는 말이 현대에서는 for 영어의 for 이런 건 for 또는 to. 근데 이 for나 to도 역시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로 번역이 될 수 있죠. 영어에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위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누굴 위해 뭘 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신지 불교는 위불용명언이며 그러니까 한 수레에 가득한 섭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각을 활용하지 거기에 시각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보를 보지 못하면 여기서 견은 여신지 불견의 견은 보다라는 의미지만 그 백성이 불견보의 견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입다라는 의미가 돼요. 피동의 의미가. 피동의 준동사가 되죠. 보다가 보호가 본동사고 견은 그 준동사가 되죠. 보조동사, 경동사 여러 가지 말하는데 보호를 입다, 보호를 받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당하다, 보호되다. 위불용은언이니 거기에 은혜를
용하지, 활용하지, 적용하지 않기 위 때문이니 고로 왕지불왕은 왕이 왕하지 않으면 왕답지 않으면 왕노릇하지 않으면 불위야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불능야, 불능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식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보완해서 아니면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뭐 어떻게 비공식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2년 동안 끌어온 달려온 노노맹자 정독의 공식적인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마음 드리고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랬는데 진짜 끝을 잘 맺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총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덥고 습한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 화면 이렇게 화면 앞에서 공부를 하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태환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었던 호남학당의 노노맹자 정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호남학당에서 진행할 예정인 그리고 김태환 선생님께서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실 그런 강좌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2년여 동안에 강의하시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년까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뭐 저야 물론 뭐 맡겨진 일이니까 잘 해야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신다는 게 더 놀랍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논어를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공부 모임을 몇 차례 해가지고 반복을 하고 근래에 또 계속 논어를 좀 보게 됐는데 논어를 볼 때마다 참 그 생각이 드는 것이 한 사람이 삶을 진솔하게 살아서 삶의 인류의 어떤 삶의 문화에 족적을 남긴 것이 얼마나 큰 영향과 의미를 빛을 발하는가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논어에서 늘 공자가 자긍심을 가지면서 말하는 몇 마디 중에 늘 배움에 대해서 자기가 실증내지 않고 배우고 또 남을 가르칠 때 게을리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 근데 그 말이 저한테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제가 진짜 뭐 매참 학년이 몇 신가요? 인생 난작식장이라 그랬던 거. 사람이 그 지식인 노릇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지식인 노릇이라는 결국은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일 그런 이제 사명인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정말 무거운 짐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자가 그 삶을 모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누구라도 공자를 모델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물론 설령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늘
마음에 부채처럼 남아 있었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논어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공자를 늘 매번 또 새로 만나는 기분도 들고 또 그 기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정말 의미 있고 제가 여기 이제 호남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된 지도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에 정말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하고 만난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뭐 호남학과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2년 전 첫 걸음을 떼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시도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열악한 이 인문학 환경, 특히 고전에 대한 이런 수업, 고전 한문에 대한 이런 강독이라고 하는 방식이 대단히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행태, 아직 고집 뭐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학기만 더 해보자, 한 학기만 더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4학기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반가운 것은 저희가 2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수업이 오늘로서 종결이 되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또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음 수업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큰 즐거운 일이고 어찌 보면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서라고 하는 이 육아의 기본적인 경전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대단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텍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어 강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또 누구나 배운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고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이기도 한데 저희가 어쨌든 사서 가운데 논어를 2년 동안 쭉 읽어봤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가 맹자도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용 대학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첫 수에서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그것은 이따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 2년 동안 진행되었던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독을 맡아주셨던 김태환 선생님께서 논어에 관한 그 입장을 이전에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뭐 그 얘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 학기편의 첫 구절이 학기 시습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학과 습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락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논어의 이제 마지막 그 요월이라고 하는 12장에서 시작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지명, 지례, 지언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아니 불자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 지라고 하는 문제를 문호에서 이렇게 처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지를 얘기를 하고 락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12장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지로서 이렇게 끝맺음을 맺는 방식이 대단히 이제 흥미롭은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지금 방금 김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기편은 학으로 시작하고 이제 요할은 지로 맺음한다는 요 편집 체계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꽤 많은 사람들이 요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짤막한 글을 쓴 사람도 있고 좀 꽤 논문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이제 읽을 때마다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어쨌든 논어는 누군가가 편집을 했고 편집을 했다면 편집 의도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글을 모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편집했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 이제 노론, 제론, 고론 이 세 종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 서한 그러니까 전한 말기쯤 돼가지고 이제 장우라는 사람이 그 편집했다고 하는 그게 기본 텍스트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전승됐다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그때 뭐 누가 편집했건 노론이건 제론이건 어떤 그 논어의 어떤 텍스트 속에서 그 여러 텍스트 속에서 한 구절에서 이게 나왔던 이걸 편집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편집한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요즘 뭐 크릴 같은 그런 학자들도 그러고 또 몇몇 중국계 학자들도 그러고 논어의 어떤 텍스트의 그 변년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상당히 뭐 붐을 일으키다시피 뭐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텍스트 크리틱을 거쳐가지고 이건 논어와 관계없는 거다라는 말까지 있고 뭐 또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또는 대할 때 그게 과거의 고대의 텍스트라면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를 복원하고 찾는 건 그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한 텍스트가 수천 년 동안 그 형태를 띠고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떤 형태를 갖고서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이 독립된 의미에서 자기 세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자를 이해하는 게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장자처럼 아주 일찍부터 텍스트에 대한 그 편차가 있어가지고 뭐 내편, 외편, 좌편 아예 처음부터 상당히 일찍부터 나눈 경우라면 몰라도 논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일반적으로 어렴풋이 좀 약간의 그 비거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공자의 말씀이야 하고 전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낸 세계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학과지로 이렇게 문을 열고 닫았냐? 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배움이라고 우리가 흔히 배울 학 이렇게 말하지만 이 그 글자 자형도 배울 학을 나타내는 그 글자 자형도 이 어떤 아이가 그 글자 자형 자체가 아이가 뭐 앉아가지고 어떤 아주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제를 텍스트를 놓고서 이제 익히는 그런 글꼴이라고 그래요. 그 생김새 자체가. 근데 이런 글자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고유한 활동과 행위 중에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 짐승들은 그게 어떻게 생득적으로 습득하거나 물론 모방해서 기술을 익히긴 하지만 거기서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데 인간의 어떤 학습 활동은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나은 걸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띠는데 이게 결국은 학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는 아주 고유하고 또 특별한 그런 이제 능력 역량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고대 히랍의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런 초기의 그런 사상가들도
인간이 알고자 하는 욕망, 타고난 본능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고유한 그리고 인간다움의 어떤 중요한 활동인데, 문제는 그 인류의 역사에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절대적 영향을 끼친 그런 여러 사상 종교 형태 가운데서도 학을 강조하는 게 육아에서 다른 뭐 기독교라든가 이슬람 또는 뭐 다른 여러 이제 종교적 이념 체계들은 대부분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논어는 학을, 특히 또 유학은 학을 강조한다는 이런 점이 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 인간다움의 그 출발점, 인간이 서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지로 왜 끝을 맺냐. 이제 학이라는 활동의 목표가 지이고, 지가 이제 학과 지의 관계가 학에서 출발해서 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는 또 새로운 학을 추동한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배움과 그 알은 더 다른 알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또 추동해가지고 배우게 만들고 이랬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학은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대상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언어라는 매개를 갖기 때문에, 특히 지언 이렇게 또 끝을 맺은 게 아닐까. 제가 그냥 거칠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일이 말씀이시고 또 무언가 한번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논어에서 학과 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은, 공자가 얘기하는 그 학에 대한 그 관심이 결국은 지학이라고 하는 문제로서 같이 연결이 되고, 그 지학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호학의 단계로 다시 또 이행되고, 그런 호학의 단계가 궁극적으로 그럼 어떤 경지에까지 이뤄야 될까라고 할 때, 육아철학에서 공자 맹자 이후로 그리고 송대의 북송대의 성리학에서도, 그리고 조선시대 유학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형성해 내려고 했던, 구성해 내려고 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락학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장소와 관련한 것을 이렇게 이름 지을 때 락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광주의 고봉 기대승 같은 경우에도 1572년에 낙향을 해서 저쪽 그 신령동 그쪽 그 광산구 쪽에서 이제 조그만 무종을 하나 지으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나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호를 거기다 쓰게 돼요. 그걸 태계 이황이 큰 대자로 써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태계 이황의 그 도산 서당에도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왈락제라고 하는 것을 써 이름을 줬어요. 거기도 낙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금 더그 육아철학, 특히 이제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서 얘기하는 학에 대한 의미들을 고민을 해 보시면은, 성찰해 보시면은, 그것이 결국은 낙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경지 이런 것에 도달하기 위한 그 추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락이 지를 동반하면서 단순히 인지적인 어떤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 감수의 세계들, 감성적 세계들,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삶의 태도와 지향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이제 논어를
끝난 뒤에 맹자를 이제 일부 이제 읽었는데 맹자한테 이 말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공성추 상편에서 보면은 공성추가 맹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예, 오호장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죠? 선생님은 뭐에 장점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지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언이다. 말을 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맹자가 자기 자신이 이 말을 잘 이해하면서 또 하나 거기다 더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양호연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호연지기를 자기가 잘 기른다라고 하는 또 부동심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노노의 맨 마지막에 지연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 지연이 맹자 스스로가 자기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한 내용이 후연지교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저한테로서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문제를 꺼지고 갔습니다.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까지 섬세하게는 생각을 못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의례 맹자가 말을 잘한다. 또 그 우리가 또 이제 고전 한문을 공부하게 되면 거의 뭐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맹자를 읽어야 물리가 트인다. 그러고 뭐 물리를 익히는 데는 맹자만 하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상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맹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전국 시대나 그 이후로 이제 사상가들은 약간 맹자가 공자에 비해 편마받을 때 그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자가 말을 잘한다, 말이 많다, 말을 잘한다. 근데 말 잘하는 게 동양 문화에서는 사실상 좀 뺀질이 같다는 느낌도 나고 또 본질에서 약간 자꾸 수식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 이런 언어에 대한 본질적 약간의 그 경계심이 동양 문화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맹자에서 좀 그런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맹자도 늘 그런 게 대한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약간의 그 자기 점검이 있어 그런지 내가 부득이해서 말한다 맨날 가끔 그런 말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이 말이 지연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지연과 맹자가 말한 지연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저도 보니까 갑자기. 근데 그 지연과 호연지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제는 저는 깊이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도 맹자가 지언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견제할 수 있기 위한 좀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 소현지기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부동심인데 그거는 결국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오름이 단순히 그 발을 정자라기보다는 저는 원형 이정이라고 할 때 그 고들적자, 곧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고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고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런 한 축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해내는 능력이
바로 지의 능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지언을 얘기할 때는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애둘러서 뒤씌워졌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그랬을 때 그 마음자리가 어디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아 철학에서의 지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사변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맹자가 지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호연지기라고 하는, 호연지기가 결국은 불의에 대한, 옳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용기, 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 부끄러움을 알 때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그 태도. 이게 결국 맹자가 후대 공자하고 달리 마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가장 최초의, 처음으로 육아에서의 처음으로 마음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인물로서 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해주신 그 편명에서 굉장히 그 양양장구상 이 편명이 그 점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인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는 그 타인 유심이라고 하는 것을 엿촌탁지라고 할 때 촌탁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죠. 지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도 몰랐는데 맹자가 그걸 예리하게 그걸 탁 포착을 해서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을 읽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되는데, 이 소통의 문제의 일반은 결국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마치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다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저는 거의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가깝게 되면은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상대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가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혹시 그 타인의 마음, 타인 유심을 어떤 방식으로 천탁지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보시는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양여왕이 맹자한테 그렇게 말한 거는 자기의 좀 약간 난처했던, 설명하기 곤란했던 걸 이제 맹자가 말해줬으니까 동조하는 그런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좀 민망스러움을 떠는 그런 방식의 말이 맥락상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면 좀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이라는 문제를 좀 깊이 더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보편성을 갖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면, 서양 철학에서 어쨌든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존재론을 잘 세우질 않았으니까 이제 맹자 이후로 그 심학적 전통 속에서는
이제 마음이 갖는 보편성, 이걸 이제 늘 말하고, 예를 들어 뭐 육상산 왕양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사상들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마음이 똑같다. 이제 그 마음이 물론 우리가 개별적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의식 현상은 다 다르고, 또 뭐 또 욕구 같은 게, 그 욕망이 개입하면서는 다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그 맹자가 뭐 측은지심 사단의 마음을 말하듯이, 이런 마음 영역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고 보편적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걸 조금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됐어. 아까 안 들렸었나? 네, 지금 저희가 마이크 상태가 지금 꺼져 있는 걸 모르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특히 유가 철학에서 같은 마음을 얘기할 때는 서라고 하는 개념을 쓰잖아요. 용서할 서자에 그 글자가 그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는 그런 형태인데,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일심동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허위, 허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런 강박에서부터 조금 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같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조차도 같을 수 없다라고, 과연 같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동심을 추구하는가,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욕망의 세계들이 어떤 우리 감정적 기원들은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할 때, 아까 흥미로운 것이 그 지점이었어요. 이건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도 이제 연계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 왕약은 기무제의 취사지,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 구조를 계속 뭐 읽기를 습관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기무제라고 하는 게 죄가 없는데 이 취사지, 그 사지로 나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현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은할 수 있느냐 안 있느냐. 이 은을 아까 이 주자의 그 해석에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뭐 측은히 여긴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죄가 없음에도 사지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통할 수 있느냐, 아파할 수 있느냐, 아파하지 않느냐가 결국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와의 그 관계성을 결정하는 그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푸떡 들었어요. 만약에 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소시오패스거나 사이코패스거나, 근데 우리가 윤리학의 어떤 약간 좀 단순하다기보다 약간 윤리학 발전 과정 속에서 정동주의, 동정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윤리의 어떤 기준을 잡는 학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한 학설은 아니지. 이미 좀 많이 좀 비판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약간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동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심파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동정을 느낀다, 동정을 베푼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좀 불쌍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의 맥락은 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제 동일한 상황이 주어질 때는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그것의 어떤 보편성 또는 동일 일반적인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윤리를 우리는 만들어, 윤리적인 법, 그,
준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뭐 아까 양의왕의 이야기도 그러고, 양의왕이 이제 소와 양의 어떤 그런 비유를,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지금 아까 뭐 닭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도 닭 잡는 걸 우연히 목격하고는 한 달 이상인가 고기를 못 먹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또 잘 먹는데, 근데 그 말이 그런 감정이 왜 생길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근데 어쨌든 유기적인 유심한 존재인 한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나도 처할 수 있다 든가, 상대방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봤더니 아프더라 그러면 다른 대상도 비슷한 상황을 처하면 아플 거다 하는 그런 감,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약간 보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 또 같은 마음이 도덕의 기반이 된다, 뭐 심성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 그럴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욕망이 좌우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마음이겠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이 나라는 한 개체, 이 나의 개체를 넓혔을 때의 어떤 그 인간 일반, 이런 것이 그 공유하고 또 보편적이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의 마음. 뭐 예를 들어 뭐 좋게 편안하기를 바라고, 뭐또뭐 안락하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의 편안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맹자에게는 사단지심 같이 유형화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규범화해가지고 도덕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의식이 변하는, 우리 일단 다 따라갈 수도 없고, 내가 느끼는 걸 상대방이 똑같이 느끼려고 보장하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떤 느끼는 마음을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굳이 이제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이 그 옛사람들의 어떤 의식 세계, 마음의 세계 이런 걸 쫓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 판단을 하고 어떤 어, 행동을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던지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냐면은, 누군가는 죄가 없으면서도 사지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9%와 51%의 이 차이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선택들을 가르는 기점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49%의 입장과 51%의 입장이 과연 보편적인 인간이 느끼는 그 통이라고 하는 감정의 어떤 상태, 이것으로 다 얘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제 의문이고 회의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거든요. 맹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를 저는 이해하기를,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측은한 그 인간의 마음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상태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공자에게 어쨌든 그것이 논의가 됐었다면은, 그거를 맹자는 과감하게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그래서 양요양 제1장에서 하필 완리라고 하는 문제로 던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그 관점이 사적 이익과 이제 공적 이익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지점까지가 사적이고 어느 지점까지가 공적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바로 곧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위장하려고 할 때는 스스로가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럴 때 맹자는 거기에 던지는 게 그냥 공자가 얘기한 인의 의를 덧붙였다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인의를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맹자 숫장 첫 번째 구절에서 하필 완리이가에서 인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탁 정의를 내리면서 맹자 전편을 끌어가는 게 그런 굳은 어떤 마음의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요약해서. 그러니까 하필 완리이과하고 인의가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그 선생님하고 저 좀 맹자를 읽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앞에 선생님 여러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서 이제 맹자가 갖는 그런 특성을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어쨌든 공자를 사속해서 그것이 이제 자기 학문과 사상의 이제 어떤 정체성으로 삼았던 맹자로서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공자 때보다는 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이제 인간다움, 도덕적 인간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가지고 이제 맹자의 어떤 그런 특히 또 어떤 그런 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고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맹자의 어떤 그 의와 또 그 이후로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데, 맹자를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아직까지도 전국 시대나 또 진의 통일 이전의 선진의 어떤 사상들의 기본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여전히 80년대식 사고에서 조금 못 태어나 그런지 몰라도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전국 시대가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 아주 대규모 전란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 어떤 토지의 어떤 생산성을 훼손해 버리고 또 그럼으로써 인민들의 어떤 삶은 계속 뭐 피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좌절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면 또 인간의 사회가 지속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뭐 이익은 누구나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걸 내세운 이제 정치 이념과 무엇을 위한 정치냐 하는 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2022년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대선 전국이 되었을 때 그 대선의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방식 속에 보면 결국은 이의 문제와 인의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칠게 보면. 그러니까 기득권자의 또는 돈 많은 기득권자들의 이익 창출에 유리하냐 아니면 가능한 한 그래도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보듬어 안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같거든요. 이 사람이 저는 사람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존재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마 맹자도 그렇게 울림이 큰 말을 했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좌절도 겪었고 실망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에 대한 신뢰는 놓지 않으려고 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필 완리라는 말이 사실은 큰 울림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결국은 공동체나 사회를 대표하는 존재인데 그 사회가 나아가는 지향을 이익에 둔다면 얼마나 천박하냐 말하자면 좀 조금만 인간다운 품위를 지킨다면 좀 좋겠다.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조금만 품위를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어떤 교체가 일어나도 좋고 권력이 교체돼도 좋고 또 불가피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필연적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품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좀 대답이 좀 동떨어지게 됐습니다만. 아니다,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었고요.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다음 그 과제로 이어진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서 강독을 오늘로써 마치고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고봉 문집 강독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고봉 선생이 퇴계 이황과 그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단 칠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단 칠정에 관한 논의에 주목해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사단 칠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출처 진퇴에 관한 내용이 태반입니다. 그 출처 진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벼슬길에는 어떨 때 나가냐, 그리고 어떨 때는 물러나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다 이익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오름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이 퇴계 이황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맹자의 얘기입니다. 그 맹자의 그 얘기하는 그 오름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결국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1559년도 1월 달부터 그런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논의가 1564년 후반부터는 인심 도심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얘기되고, 그리고 1568년에 보면은 태계 이황이 그 마음의 문제를 정리를 해서 성악 10도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선조 왕에게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서 그 완성된 텍스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그 논의가 결국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 마음의 양상 가운데에서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것 주제화된 논의들이 있고 인심과 도심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결국은 아까 김태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사회를 어떻게 제대로 사람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어떤 논의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살았던 세계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 것이냐. 이욕이, 욕심이 충돌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좀 더 품격 있게 세상을 대할 것이냐, 타인을 대할 것이냐,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관계의 어떤 고민들이 고봉 문집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2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강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강독도 김태환 선생님께서 10주간에 걸쳐서
양 선생 왕복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강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읽었던 그 내용들이 짧게는 맹자를 좀 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제가 돼서 고봉 문집을 읽어나가는 그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선생님께서 향후 진행될 그런 강독과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뭐 이 내용들 이거는 고봉집이 이제 선정된 이제 배경은 뭐 저도 정확하게는 고봉 원래가 고봉 서세 450주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쨌든 이 호남이라고 하는 호남의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선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특히 이제 문화사적 이런 인물들에 대한 또는 고전적인 인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우리가 뭐 고봉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러면 그냥 사단칠정, 뭐 태계와 논쟁 뭐 이 정도밖에 모르지 정말 먼 논쟁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고봉의 그 삶의 실존적 고민 이런 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왕이면 뭐 고전 공부를 또 확장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부터 또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계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접근해야 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 구실 중에 하나는 과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했다가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이제 땅을 토양을 일구어내고 다시 말해서 물질적 생산을 하고 이거는 그 살아있는 그 유기적 존재로서는 뭐 누구나 이제 그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건 문화인데 그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 그 인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이제 이어받은 문화를 잘 간수하고 잘 다스리고 잘 막 해가지고 또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고봉집 같은 이런 그 고봉에 대한 문화, 또 호남 유학에 대한 문화 이런 문화들이 그 시대가 갈수록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고전에 대한 그 관계가 후세대보다는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이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서 그걸 잘 다듬어 낸다면 그것이 우리 미래에 좋은 그런 자산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성숙했다는 게 성숙할 수 있었던 근거가 과거의 문화적 적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토양이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고봉집을 이제 읽게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기회가 꼭 이 호남학과 일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사회에서 호남 유학에 또 호남 문화에 꼭 유학뿐만 아니라 과거에 호남에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여러 고전들이 재해석되고 해가지고 문화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미끄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차기 그 수업 과정과 관련해서도 몇 마디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터인데요. 오늘 사서 정독 그 논어에 대한 것을 2년 동안 읽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쉽게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연대기 속에서도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다음 강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부터 1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광산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리고 우리 전남대 호남학과 그리고 호남학 연구원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따로 수업료를 받지는 않고요. 무료로 진행이 될 터인데, 코로나 상황이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 강의실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도 같이 동시에 이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많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고문직 강독이 끝나면은 호남 학당에서 또 개최하는 다음 그 수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수업은 사기 열전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주간 사기 열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기 열전이 끝나면은 그 다음 텍스트는 보문 진보를 가지고서 할 예정도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 고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풍성한 서사에 대해서 뭔가 창의적인 그런 상상력을 원하신다면은 저희 호남학과 이 호남학당의 이 강좌를 꾸준히 좀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께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그 강의와 그리고 또 토론 대담을 해주셨는데요. 2년 동안의 선생님의 그 여정이 이제 마치고 새로운 또 시작을 준비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참 이런 일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 누구나 하는 일보다 좀 다른 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와 내 주위와 서로 관계 맺는 사람들의 삶을 더 채워나가고 좀 고양시켜 나가고 더 멋있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좀 늙어가고 하면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기가 될 때 좀 풍성하게 바라볼 거리가 많아지는. 그럼 자긍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면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 질문도 마침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하필 예수를 내세웠다는 게 좀 독특하게 또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단 이제 군자와 성인이 뭘까, 군자는 뭐고 성인은 뭘까, 뭐 이런 개념 규정도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맹자는 그 성인의 그걸 이제 성지청자, 성지화자, 성지임자, 성지시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맹자가 자기 이전에 살았던 여러 삶의 모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델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사람의 준칙이 되는, 준거가 되는, 요즘 영어를 쓰고 쓴다면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의 경우를 성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렴함, 인간이 지향해야 할 고귀한 가치 중에 청렴함, 또 화목, 조화를 추구함, 또 자기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함, 이런 것들을 아주 고귀한 숭고한 인간의 어떤 숭고함으로 보고, 그런 걸 실현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덕목들을 총 다 이렇게
집대성한 걸 이제 시의 적절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공자를 이제 모델을 해가지고 제시하는데, 만약에 맹자가 예수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어떤 계약 속에 만들어졌고, 신이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신에게 원죄를 저지름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 신의 아들이 그걸 죄를 대신했다. 근데 그 관념이 동양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관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왜 죄를 짓냐? 태어나면서 왜 인간은 죄가 없다는 게 태어난 인간은 죄가 없다는 게 동양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이었던 건데, 적자지심이 늘 말하거든요. 어린 아이의 마음. 그런데 죄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사상하고, 어쨌든 예수가 자기 삶을 희생해서 그 여러 만인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런 걸 맹자는 성인이라고 봤겠죠, 당연히. 근데 군자는 상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되는. 성인의 경우는 맹자도 아무나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엄선된 몇몇만 성인이라고 하지, 나머지는 군자 또는 대인이란 말도 가끔 하는데, 군자든 대인이든 이것은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어쨌든 가치를 실현하기 노력하는 사람을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말한 것 같고, 성인이라고 할 때는 또 물론 뭐 거기다 대인, 신인, 성인, 신인까지 말하는데, 그건 성인과 신인은 거의 동급으로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를 고양시킨 경우는 성인이라고 하니까, 맹자도 예수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인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동양인들 사고방식 속에서는 대속한다는 거, 원죄라든가 이런 또 그 의식이, 그런 세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동정녀에게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적어도 어쨌든 그 예수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 관념이 도대체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성인이라고, 당연히 성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강좌에 접속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 습하고 더운 여름날 잘 견디시고 좀 선선해진 한 달 뒤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연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